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고대 한일 관계사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네, 그렇죠.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고대 일본, 그러니까 왜가 한 번 더 남쪽 가야 땅을 식민 지배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게 지난 100년간 정말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요. 일본석이라는 문헌 하나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론이죠. 아, 시작부터 좀 그렇죠. 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기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사실상 거의 폐기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 제11장 용병의 나라 외와의 거래 장부가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던져줍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지배, 피지배 이런 낡은 프레임을 그냥 버리고요. 이걸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로 보는 거예요. 고용주와 용병의 이야기로 이 모든 퍼즐을 다시 맞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록에 보면 수만 명의 왜군이 가야 땅을 정말 제 짐처럼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들이 정복자였을까요? 아니면 돈 받고 싸우는 파트너였을까요? 한번 깊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기존의 임나 일본 부설이 왜 말이 안 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시 일본 열도의 기술력, 더 정확히 말하면 철 기술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요. 당시 왜는 철을 자체 생산할 기술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잠깐만요. 거의 없었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칼 한 자로 만들기 어려웠다 이런 뜻인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시대 일본의 고분들을 파보면요. 철제 무기보다 돌도끼나 청동검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변변한 칼 한 자로 갑옷 한 벌 제대로 못 만들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야는 어땠냐?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제철 기술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그렇군요. 최신 철제 무기랑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네요.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기술이 거의 없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쓴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석기 시대 원주민이 최신형 소총으로 무장한 군대를 식민 지배했다. 아,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네, 그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 명백한 기술 격차에서부터 모든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배가 아니었다. 그럼 대체 그 수많은 왜군들은 왜 가야 땅에 있었던 걸까요? 뭔가 다른 관계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자료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경제 원리를 끌어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세계의 빅딜이 성사됐다고 보는 거죠. 당시 두 세력의 입장을 각각 들여다보면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먼저 고용주인 가야부터 한번 보죠. 김해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 연맹체는요.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부자 나라가 중 하나였어요. 부자였다? 네, 비결은 딱 하나, 철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기축통화나 마찬가지였던 덩이쇠가 창고에 그냥 넘쳐났던 거죠. 와,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국방이 저절로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가야한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정치 구조의 한계입니다. 가야는 여러 소국들이 모인 연맹체였잖아요. 아, 그렇죠. 연맹체. 고구려나 신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군 집결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자기 병력을 따로 갖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유했던 가야의 지배층은 전쟁처럼 위험하고 험한 일을 직접 하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국방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싶었던 거죠. 국방의 아웃소싱이라. 와, 그 발상 자체가 되게 현대적이네요. 그리고 그 외주를 받아줄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바다 건너 외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는 가야랑 모든 조건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철에 굶주려 있었거든요. 아, 농사를 지을 괭이도 적이랑 싸울 칼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철은 그 사람들한테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들에게 넘쳐나는 자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통제되지 않는 혈기왕성한 인력, 즉 전사들이었죠. 아,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한쪽은 넘쳐나는 자원, 그러니까 철로
군사력을 사고 깊었고 네. 다른 한쪽은 넘쳐나는 군사력으로 자본인 철을 벌고 싶었다. 이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가야는 우리가 철과 선진 문물 줄게. 우리 대신 싸워줘. 이렇게 제안한 거고, 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그 대가로 철을 줘. 이렇게 응한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자본과 무력을 교환한 용병 계약의 핵심입니다.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기에는 기록을 보면 외가 가야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흔적들도 있잖아요. 단순 고용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관계가 더 흥미로워지는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이 용병 계약이라는 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물증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죠. 자료는 바로 갑옷이 그 결정적인 증거, 땅속에서 나온 거래장부라고 말합니다. 갑옷이요? 그 갑옷이 어떻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일본의 오사카나 나라 지역, 그러니까 4, 5세기 최고 지배자들의 무덤에서요. 엄청난 양의 철제 갑옷이랑 투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과거 일본 학계에서는 이걸 보고 봐라, 이게 바로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과 독자적인 기술력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랬겠죠.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로 이 갑옷들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뒤집혔나요? 일본에서 나온 4, 5세기 갑옷의 주류는 종장판갑이라는 형태인데요. 세로로 긴 철판을 여러 개 이어붙여서 만들거든요. 네, 중장판갑.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갑옷의 디자인, 철판을 자르는 방식, 그리고 가죽끈을 연결하기 위해 못을 박는 위치까지요. 위치까지요? 네. 우리나라 김해 대성동이나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나온 가야 갑옷이랑 100%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요? 아니 그 시대에 그냥 유행하던 디자인이라서 우연히 같았을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면 뭐 한쪽이 다른 쪽을 보고 베꼈다거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술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요. 이 지점이 결정적이에요. 아, 기술의 흐름. 가야 지역에서는요. 3세기부터 철판을 조각조각 이어붙이던 아주 초기 형태의 갑옷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해서 5세기 완성형 종장판갑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의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다 발견됩니다. 과정이 다 남아있군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발전 과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발전된 형태의 최신형 갑옷이 완성품 형태로 툭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아,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그 복잡한 개발 과정은 전혀 모르고 그냥 완성품만 사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수입품이라는 증거네요. 그렇죠. 결국 가야가 왜군 용병들에게 일종의 무기 되어, 그러니까 군수품을 지급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가야의 왕이 왜군 지휘관한테 자, 이 갑옷을 입고 이 투구를 쓰고 우리를 위해 싸워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고분에서 나온 그 수많은 화려한 무기들이 지금까지는 일본이 강력했다는 증거로 해석됐던 건데 오히려 가야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관점인데요. 하지만 돈으로 산 평화, 그리고 아웃소싱한 국방에는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편리했던 용병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 사건이 터지죠. 그게 바로 서기 400년에 네, 광개토대왕의 남정입니다.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그야말로 고대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위기를 느낀 백제랑 가야가 왜를 끌어들여서 백제가야 왜 연합군을 만들고 신라를 공격하거든요. 네. 신라의 수도 서러벌이 함락 직전까지 가자 다급해진 신라왕이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하죠. 그리고 마침내 대륙의 패자 광개토대왕이 움직입니다.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죠. 5만 대군이라니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의 군대였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주력 부대는 개마무사, 즉 말과 기수 모두 철갑으로 무장한 중장기병 부대였거든요.
아, 그 유명한 개마무사. 네, 이 부대가 남쪽으로 질주해 내려온 겁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철의 재앙이었습니다. 철의 재앙. 보병 위주였던 왜군이나 가야군에게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관개토 대왕릉비에 보면 당시 상황이 왜구가 괴멸하여 달아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여기서 괴패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무너져서 흩어져 도망갔다는 뜻인데 왜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고 도망쳤을까요? 바로 그들이 용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는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목숨 걸고 싸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남의 전쟁에 대신 뛰어든 월급쟁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건 애국심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고구려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자 계약을 파기하고 도망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본 겁니다. 이야,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가야 왕들은 자신들이 막대한 철을 지불하면서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국방을 외주에 맡긴 부자 나라의 비참한 최후군요. 네, 이 사건으로 김해의 금관가야는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요. 가야 연맹의 주도권도 고령의 대가야 쪽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임나의 정체가 대체 뭐였을까요? 임나 일본부라는 식민 통치기관이 아니었다면 말이죠. 자료는 임나를 아주 명쾌하게 재속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기관이 아니라 가야에 설치된 외의 무역 대표부 혹은 상주 용병부대의 본부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임나라는 게 식민지 총독부가 아니라 사실은 철을 수입하고 용병을 수출하기 위한 일종의 해외 지사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일본 서기에서 왜 그토록 왜가 가야의 안위를 걱정했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식민지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우리 최대 거래처가 망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야는 자신들의 생명줄인 철을 공급받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어요. 네. 그리고 남아도는 자국의 병력을 수출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최대 고객, 키 어카운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중요한 파트너가 망하면 당장 철 공급이 끊기죠.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전사들이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최대 거래처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이제 철은 어디서 구하지? 이런 경제적인 공포 때문이었군요. 네,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존립이 위태로운 상호 의존적인 공생관계였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야가 멸망했을 때 일본의 기록이 그토록 비통했던 겁니다. 식민 영토를 잃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최고의 철 공급 파트너이자 앞선 기술을 전수해주던 문명의 스승을 영원히 잃었기 때문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가야와 외의 관계를 정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네요. 철과 군사력을 맞바꾼 거대한 국제 비즈니스로 다시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갑옷과 무기는 지배의 증거가 아니라 거래 장부에 빼곡히 기록된 급여 명세서였던 셈입니다. 자료는 이 용병주, 즉 용병을 부리던 가야의 위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소로 김해 대성동하고 부산 복천동 고분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가볼 수 있군요. 네, 특히 김해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노출 전시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발굴 당시 무덤 내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유물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북방 유목민들이 쓰던 구리솥, 그러니까 오르도스형 동복이라는 게 있고요. 동시에 일본 남쪽 오키나와 같은 곳에서 나는 조개로 만든 방패장식품 같은 게 한 무덤에서 같이 나와요. 잠깐만요. 북쪽 유목민의 물건이랑 저 멀리 남쪽 바다의 물건이 한 자리에서 발견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물건이 나왔으니까 이거 봐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해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가야의 왕이 북방의 기마 기술과 남방의 해상 용병을 모두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제했던 국제적인 군주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봅니다. 와, 어쩌면 외의 용병 대장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바친 선물일 수도 있고요. 가야 왕이 용병들을 지휘하는 데 쓴 의전용품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작은 무덤 하나가 가야 왕의 국제적 위상을 침묵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이 철저하게 외부 용병에게 아웃소싱 될 때,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거래장부의 한 항목이 될 때,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4세기, 5세기의 국경과 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선으로 나뉜 게 아니라 훨씬 더 유연하고 거래에 기반한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